저희 아내가 십수년 전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좋은 회사 면접 보고 왔대요. 그래서 오빠 내가 면접 보고 왔는데 회사 좋은 거 같아. 재무제표 한번 봐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봤죠? 큰일 났어. 이거는 오늘만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괜찮겠어? 그래서 그래도 첫 경험이고 아직 인턴이니까 1년 안에 망하진 않겠지. 실제로 6개월 후에 그 회사 문 닫았어요. 3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어요. 정말로 그 숫자들을 신뢰했다면 다른 회사를 면접을 한 번 더 받겠죠. 어쨌든 합리적인 경제적인 자격증은 아니었던 거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네.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안녕하세요. 최정원의 사고실험입니다. 오늘 2024년 첫 번째 사고실험의 게스트로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에서 숫자를 가장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사람, 유튜브 언더스탠딩과 비주류 경제학의 슈퍼스타 이재용 회계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용님을 처음 뵙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산업과 기업에 대한 되게 재밌는 재무 분석 콘텐츠로 이름을 날리고 계신 방송 출연을 하신 지가 2년 정도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네. 좀 어떤 마음으로 나와주시게 됐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원래는 제가 방송을 쉰다고 했거든요. 너무 이제 막 밖으로 내 컨텐츠를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지치기도 했고 스스로를 되돌아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쉬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성우님이 저한테 이제 메일을 주셨는데 원래는 이제 또 섭외 요청 메일 왔네. 어떻게 거절할까 딱 보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글을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성우님이. 좀 부끄러우시겠지만 참으세요. 일단 글을 되게 잘 쓰시고 제 거를 거의 많이 보셨구나. 영상을 정말 많이 보셔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이 재용님께 인풋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멘트를 날리시는 거 보고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겠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이게 칭찬을 이렇게 그럼요. 처음부터 네. 듣고 시작을 하게 돼서 무한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재용님 콘텐츠를 많이 본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저도 살면서 제가 회계를 다루는 네. 재무 분석을 하는 콘텐츠를 일부러 찾아보게 될 줄은 몰랐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엔 우연히 뭐부터 보셨을까요? 일단 언더스탠딩 쿠팡 처음부터? 처음 방송을 봤던 것 같고 제일 재밌었던 게 메가커피.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를 나오긴 했거든요. 재용님과 마찬가지로. 네. 근데 저는 회계를 포기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네. 저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재미없다 네, 대신 그쵸. 어렵다고 생각했을 회계를 저렇게 재밌게 설명하실 수 있나 내공이나 비결은 뭔가 그런 게 궁금해져서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됐죠. 네. 사실은 좀 그런 걱정도 있어요. 이제 사고실험 자체가 그래 막 저런 사람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내지는 뭐 저런 어떤 것들을 본받고 싶다 막 이런 맞아요. 관점에서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약간 그런 고민도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재용님의 커리어에서의 여정이나 이런 것들도 여쭙게 되겠지만 핵심은 회계와 재무 그리고 그런 시각과 관점을 어떻게 보시는 분들이 조금 얻어갈 수 있을까. 일단 가장 먼저 재용님은 회계가 왜 재밌다고 생각하세요? 회계는 재미없습니다. 재미가 없는 게 네, 맞나요? 회계는 원래 재미가 없어요. 회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언어이거든요. 저는 이제 흔히 이제 회계를 경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언어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가 재밌습니까? 영어를 처음에 재밌다라고 공부하시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막 A, B, C, D부터 시작해서 문법도 공부하고 하는데 영어는 재미없고요. 오히려 이제 영어를 알게 되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세상이 재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갈 수 있는 거고 영국에도 갈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대화까지 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회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회계라는 것 자체는 절대 재미없습니다. 단언컨대 재미없습니다. 단지 그 경제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언어랑 똑같아요. 제가 말하는 데 있어서 재밌게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제가 회계라는 문을 통해 들어간 경제 세상의 이면의 이야기들이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누군가는 달을 보고 네. 누군가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본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는 손가락이 재밌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네. 사실은 그냥 달을 보는 것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회계가 하나의 언어라는 관점 그 생각은 어떻게 스스로 처음 발견하신 건가요? 아니면 영향을 끼친 계기도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회계는 언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데까지는 저한테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한테 되게 중요하게 작용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라틴어 수업이라고 한동일 교수님 원래는 이제 바티칸 변호사였다가 서강대에서 강의를 하신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게 있었는데 라틴어 가르치시는 라틴어 가르치세요. 문장 하나 넣고 한 수업에 문장 딱 하나 넣고 그거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들을 쫙
스토리텔링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 문장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라고 빵 하고 쳐요. 그걸 한 20개 30개 수업을 이제 쫙 이어서 하시는데 그걸 보고 아, 이게 언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어떤 스킬, 자격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언어라는 건 결국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와 그 모든 인문학적 경험들을 통찰하는 학문이구나. 그러니까 회계라는 것도 결국은 경제 세상에서의 문화, 경제 세상의 역사, 경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함축된 언어이므로 회계를 잘 아는 게 결국 경제 세상으로 더 잘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죠. 굉장히 설득이 돼. 네. 그 책은 저도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번 읽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라는 언어를 배웠을 때 보이게 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인가 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는 보통 어디로 가죠? 뉴스. 뭐 포털을 들어갔더니 삼성전자가 뭐 주가가 얼마더라. 쿠팡이 올해 뭐 거래 금액을 30조를 달성해서 역대 최고를 찍었다더라. 보통 이런 식의 어떤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보도 자료는 보통 그 회사의 의도를 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리고 보통은 광고비를 받고 쓰는 기사가 많죠.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광고주다 보니까 그쵸. 어느 정도 어떤 말하고 싶은 사람의 편향된 정보와 의도를 가지고 이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는 재무제표라는 어떤 경제라는 세상을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군가의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안경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의 실적이란다. 내년에 혹은 올해 정말로 잘 나갈 거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맞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보니까 지금은 뭐 이익률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현금이 별로 없네? 지금 현금이 별로 없으니까 내년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와 숫자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특히 언론이나 뭐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진실된 숫자를 볼 수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회계의 가장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 안경을 내가 만들어 쓴다는 거는 세상을 보는 나만의 어떤 해상도가 생기고 그쵸. 관점이 생긴다는 거니까. 네. 근데 한편으로 가장 극단적인 냉담한 케이스를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나는 투자도 안 할 거고 난 그냥 열심히 노동소득 벌어서 그 은행에만 넣어놓을 거야 네. 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이 회계에 대한 개념이나 관점을 얻으시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별로 도움 안 되고요. 네, 도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회계의 개념을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은 재무적인 정보를 통해서 합리적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문을 회계라고 해요. 합리적이라는 말은 이거를 모를 때보다는 조금 더 말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경제적이라는 말은 돈을 벌고 쓰는 과정에서 즉 우리가 모든 하는 의사결정들은 주로 돈이랑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취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밥을 먹든 뭐 어쨌든 경제적 의사결정인데 그 경제적 의사결정을 보통 우리는 잘 하고 싶거든요. 잘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을 줄 것이다.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회계가. 예를 들면은 저희 아내가 십수년 전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원래는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웹 디자이너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가서 막 공부를 막 해. 포토샵도 배우고 막 해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딱 가서 면접을 보고 왔대요. 되게 건물도 되게 멋지고 막. 그래서 오빠 내가 면접 보고 왔는데 진짜 좋은 거 같아. 근데 재무제표가 있는 회사인 것 같아. 매출이 잘 나와가지고 재무제표 한번 봐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봤죠? 큰 회사라니까 이름 치면 나오더라고요. 딱 봤더니 큰일 났어. 이거는 오늘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괜찮겠어? 그래서 그래도 첫 경험이고 아직 인턴이니까 1년 안에 망하진 않겠지. 실제로 6개월 후에 그 회사 문 닫았어요. 3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럼 뭐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경험담이기도 하고 되게 단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정말로 그 숫자들을 신뢰했다면 다른 회사를 면접을 한 번 더 받겠죠. 왜냐면 3개월치 월급을 못 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어쨌든 합리적인 경제적인 의사결정은 아니었던 거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물론 경험은 됐지만. 와 근데 그 예시는 정말 죄송하지만 네.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1호부터 주변에 회계사를 한 명 두는 게 좋다. 네. 재용님은 그러면 네. 이 회계라는 통로에 처음 진입을 하실 때 이 끝에 이렇게 재밌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아셨어요?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죠. 회계를 배운다는 것 자체는 그냥 경영학과였기 때문에 배웠고 원래 이제 경영학과로 온 것 자체도 회계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고 수학을 뭐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과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고 싶은 직업이 없는 거예요. 정말 공부를 잘하면 의사가 될 수 있겠네? 의사는 일단 아픈 사람 봐야 되니까 싫어. 공대나 자연대를 가야겠네? 근데 거기는 공부를 오래 해야 된다던데? 그것도 싫어. 나는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보니까 문과에 숫자를 다루는 직업이 있대. 그리고 회계사를 하면은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대 라는 거를 어렴풋이 그냥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경영대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회계학 원론을 접했는데 심플했어요. 회계학 원론은 차변 대변에서 뭐 할만하네? 그렇게 일단 시작을 했죠. 근데 그렇게 뚜렷하게 목표를 가지고 또 진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뭐 많진 않으니까 결심하시게 됐던 배경이 어떤 게 있었어요?
하셨을까요? 일단 제가 집에 돈이 많았으면 아마 음대를 갔을 것 같아요. 아, 음악 좋아하세요? 네. 뭐 피아노나 뭐 음. 다른 악기들도 이제 좋아해서 나도 뭔가 작곡가 같은 거 해봤으면 재밌을 것 같다. 오늘 약간 복장이 약간 지휘자. 네, 작곡이 약간 이제 수학이랑도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랬을 평균율.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실과 타협을 한 거죠. 내가 우리 집 가정 상황에서 회계사가 제일 적당한 직업인 것 같네. 인풋 대비 아웃풋도 괜찮고. 네, 약간 그렇게 선택을 했죠. 그러면 회계학 원론을 보시고 네. 할만하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네. 저는 회계를 재수강을 하고도 B를 받았거든요. 아, 교수님을 잘못 만난 것 같은데. 네. 아, 네, 원론 가지고 그렇게 막 넘어지기 쉽지 않거든요. 네. 네.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네. 있을 수는 있는데 흔치 않아가지고 성우님이 막 머리 안 좋은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교수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교수님 죄송하고. 네. 근데 제가 고꾸라졌던 이유는 일단 이 용어들이 친절하지 않다. 아 그럼요. 솔직히 저한테는 회계 용어는 딱 회계 세상 안에서만 작동하는 용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 쓸 일도 없는데 이 수업만 들으면 어차피 안 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스스로 포기가 좀 더 빠르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좀 쉽고 친절한 버전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이해가 안 되면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원래 모든 학문은 암기 후에 이해가 옵니다. 그냥 때려 박아서 일단 외워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가지 예시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제 회계는 보통 이제 하나의 거래가 있으면은 복식북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거래가 일어나면 왼쪽과 오른쪽에 준 것과 받은 것을 동시에 써줍니다. 그걸 복식북이라고 하는데 네. 들은 적 기억나시죠? 네네네. 나 들어본 단어야. 네네, 들어봤어요.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쓰면 현금 100만 원 아웃 하고 오른쪽에 딱 써요. 그 왼쪽에는 어떤 거를 쓸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판단을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자산이랑 비용이에요. 그럼 이게 자산이야 비용이야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에요. 이게 또 되게 갑자기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이래서 회계가 재미없는 거예요. 되게 뻔한 얘기예요. 미래의 경제적인 돈적인 효익 베네핏이 있으면 자산이고 베네핏이 없으면 비용이거든요. 라면을 100만 원어치 먹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라면은 자산인가 비용인가? 지금 라면 먹은 건 보통 이제 소화되면 끝이니까 비용이고요. 근데 그 혹시 몰라요. 근데 그 라면이 나의 부족한 어떤 체력을 채우고 한 1년 동안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삶의 원동력이 될 것 같아. 그럼 자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회계는 언제나 판단이 들어가요. 돈이 나갔을 때 이게 자산인지 비용인지 그건 결국 현재가 아닌 현재 플러스 미래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해 보면 회계라는 게 내 어떤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프레임워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용님 가정의 회계 관리도 직접 하시죠? 네, 제가 합니다. 그럼 재용님은 가계부 쓰실 때도 복식부기로 쓰시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러진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 집의 어떤 현금 계획, 자금 계획은 그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타이트하진 않군요. 네,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분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엑셀에다가 사후적으로 정리는 합니다. 올해 소득이 얼마일 것 같은데 다달이 현금을 생활비에 얼마 쓰고 식비에 얼마 쓰고 뭐 사고 싶은 거 얼마 쓰고 여행하는데 얼마 쓰고 그런 항목들의 계획표를 쓰고요. 계획과 실제 결과들을 검토를 해요. 회고 과정을 꼭 가지시는 거예요? 회고 과정을 거치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계획성 있게 돈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할 때도 예측을 해서 현금이 예를 들어서 한 3월 말쯤 최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저점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야.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있어. 200은 적금 들어도 되겠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쯤까지 내가 가용한 현금을 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처럼 통장의 잔고가 언제 이만큼 됐지가 아니라 그걸 최소한 몇 달 전의 시점에서 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활동. 그런 게 제가 관리를 하긴 하는데 끊임없이 저희 아내가 의심을 하거든요. 네. 집행은 제가 하는데 사후 리뷰를 이제 보고를 받으셔야 돼요. 가끔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저한테 막 질문을 하시면은 정리를 해놓거든요. 올해 저희 소득이 얼마인데 저희가 생활비로 얼마 썼고요. 이번에 핸드폰도 한 2대 샀고요. 뭐 여행 가는데 몇백 썼고요. 그래서 지금 잔고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라고 이제 딱 이제 요약해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으려면 리스트가 좀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생활의 약간 지혜 같은 겁니다. 네. 혹시 그 뭐 엑셀 장표 그 양식을 이렇게 네. 뭐 좀 뿌리셔도 세상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망치를 손에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재용님은 어떤 숫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분석하고 싶다 이런 충동을 느끼시나요? 많이 생기죠. 예, 직업병이 있잖아요. 예전에 방송할 때도 치킨 먹다가 야 치킨 값이 왜 3,000원이나 올랐어? 하면서 야 이거 치킨 회사들 재무제표 한번 봐야겠다. 그 결과 치킨 값은 치킨 프랜차이즈가 돈을 많이 받아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치킨
치킨 값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격에 생각보다 민감하지 않다더라. 평소에 먹던 맛으로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결론을 낸 적도 있잖아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해결 안 되는 궁금증을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좀 푸는 게 직업병이긴 합니다.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호기심이 좀 많으신 편이죠? 그게 제일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삶의 동력인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지? 포모가 심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막 떠들면 저거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뭔가 대세가 되는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누락된 것 같으면 찾아봐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삶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재용님한테는 모든 것들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단서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방송쟁이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다음 방송 뭐 하지 맨날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는데 이제 그 과정이 재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세상을 조금 더 숫자로 쪼개보는 연습을 하게 되고 또 보면 볼수록 더 하고 싶은 게 생겨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를 들어서 치킨을 분석했으니까 햄버거를 한번 해볼까? 그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한테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재용님의 콘텐츠를 보면서 저게 왜 재밌을까에 대한 저도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스토리텔링이다. 결국에 그 숫자들 행간에 숨어있는 인간의 욕망과 네. 의도와 네. 갈등과 주저함 이런 것들을 읽어내시는 하나의 스토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일단 제가 강의를 하거나 방송을 할 때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하는 활동이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지를 제일 먼저 해요. 이제 그거를 가기 위해서 이제 약간 징검다리 놓듯이 도대체 사람들은 뭐부터 궁금해할까? 그럼 보통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매출액이거든요. 보통 이제 뭐 기사나 뭐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 회사가 매출액이 10% 늘었습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럼 10% 성장하면 많은 건가? 뭐 1% 성장은 작은 건가? 이제 그걸 생각할 때 저는 점 쪼개서 생각을 해요. 매출액이 10억이 됐다, 15억이 됐네. 올해 5억이 늘었으니까 내년에 20억이 될 수 있을까를 연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연상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항상 가격과 수량으로 쪼개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회사가 가격 입장에서 지금 10억에서 15억이 되면서 이 가격을 10% 인상했는데 내년에도 10%를 올릴 수 있는 회사인가? 경쟁이 없고 지배를 가지고 있나? 수량 측면에서 보면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존재하나? 그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만한 역량이 있나? 그런 부분들이 재무제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또 외부 소스를 통해 찾아보는 거죠. 관련해 쓰고 있는 사람들을 물어본다든지 약간의 취재도 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만으로 보면 공허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재무제표 테이블 안에 있는 그 숫자는 어떻게 보면 딱 던져놨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의 결과치고 과거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외부, 그게 미래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재무제표는 과거에 후행하는 지표인 그쵸.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빌려와서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쵸. 어떻게 보면 면접 보는 거랑도 비슷해요. 왜냐면 사람을 뽑는다고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력서부터 받아보자고요. 이력서를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싶어서. 살아온 행적을 보면 미래를 대충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력서 본 다음에 면접을 봐서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봐요. 왜? 기록만으로 다 믿을 수가 없고 얘는 과거니까 현재도 보고 싶잖아요. 현재를 또 물어봐요. 근데 걸음걸이랑 뭐 말투랑 뭐 이런 거 보면 대충 현재 알겠고 과거는 이력서를 통해 알았으니까 미래는 그래도 해볼만 하겠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뽑잖아요. 네. 재무제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이런 숫자가 있었고 현재 재산이 이런 재산들이 있고 지금 제품 같은 것도 써보고 해봤더니 대충 미래에 할만하네. 재무제표가 살아 움직이는 정보로서 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모두를 잘 보다 보면 그림이 얼추 보인다. 이제 재용님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인회계사가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재용님의 어떤 회계사로서의 역량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압도적으로 월등하다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고 그럼요. 저거는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재용님만의 어떤 설명력 거기에서 굉장한 엣지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얻어지고 길러진 능력일까요? 그러니까 리틀 이재용님한테 어떻게 하면 재용님처럼 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많이 쓰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회계법인의 회계사였으니까 회계사를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회계사들이 주로 이제 국어가 약해요. 그러니까 회계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그쵸. 다른 나라 말을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국어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하거나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나도 뭔가 대중들한테 인정받는 회계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대중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글을 꾸준히, 그리고 책도 많이, 그리고 생각도 많이, 즉 다독다작 다상량을 해야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른 사람한테 내 생각들을 잘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팔아보는 연습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보통 이제 유명해지고 싶어, 나도 뭐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SNS를 통해서 글을 막 올리잖아요. 정말 미세 팁 중에 하나는 거기에 욕심이 드러나면 안 돼요. 아. 나 좋아요 받고 싶어, 나 인정받고 싶어, 나 잘났지 라고 하는 그 욕심을, 그걸 내려놓고 담백하게 어떤 의견을 좀 전달해야지, 거기에 나를 드러내고 싶고 막 멋져 보이고 싶고 이런 욕구가 드러나는 순간 대중들은 좋아요를 귀신같이 안 누르거든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팔리는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놓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생즉사 사즉생.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의식을 빼라, 기름기를 걷어라. 아, 그쵸. 전문 영역에서 또 이야기들. 왜냐면 저도 이전에 제가 카메라 뒤편에 있고 기업가분들이나 이런 인터뷰를 찍을 때 되게 똑똑하시고 훌륭하시고 그런 분들일수록 이렇게 보여지고 싶고 그게 확고하신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소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영상에 담기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여질지를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그 자의식의 농도가 짙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 영상을 만드는 전문가로서 저걸 빼야 되는데, 빼야 오히려 원하는 그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그걸 몰라. 본인은 몰라. 왜냐면 본인은 사실 저보다 더 훨씬 똑똑하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그쵸. 성공을 하셨으니까. 어렵죠. 컨텐츠한테 그거 진짜 어렵죠. 네, 글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이게 내가 어떻게 보여져야지라는 상을 뚜렷이 할수록 그게 정말 귀신같이 그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귀신같이 알아봐,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 최근에 AI 인공지능 이게 모든 거의 산업에 화두가 되면서 가장 뭐 대체당하기 쉬운 직업 1순위 하면은 아마 회계사라는 직업이 나왔던 보통 탑 10 안에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네. 일단 그런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보통 회계사가 그런 대체 가능한 직업에 보통 한 탑 10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외국 기사들을 번역해서 그래요. 보통 원문을 찾아보면 어카운턴트거든요. 그쵸. 어카운턴트 당연히 대체될 수 있죠. 근데 공인회계사나 서티파이드 퍼블릭 어카운턴트거든요. 서티파이드 퍼블릭은 안 돼요. 왜냐면 일단 자격증으로 보호가 되고 있기도 하고, 결국은 생각해보면 그냥 일반 회사에서 기록을 하는 조금 이제 단순한 업무의 일의 양은 당연히 줄어들 거는 명확한 것 같고, 공인회계사들 같은 경우는 주요 업무가 판단입니다. 판단을 하라고 나라에서 자격을 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의료행위, 법조행위도 사실은 다 기계가 할 수 있는데 사람한테 자격을 주는 이유가 결국은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이 해야 그것들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회계도 비슷해서 그래도 이제 사람이 하는 판단 부분은 쉽게 대체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회계라는 직업이 정말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는 걸 넘어서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의 무언가를 읽어내는 작업이고, 그리고 그 판단을 내리는데도 사람의 주관, 경험, 맥락들이 구성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이 판단할 일이 훨씬 많아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회계를 더 잘해야 되기도 하고, 회계는 그냥 정리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측면의 오해는 좀 이제 많이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웅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보고 해석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걸로 이런 인기 같은 것을 얻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작업을 할 때 따를 수 있는 위험이 누군가를 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거나, 그쵸. 재웅님의 어떤 그런 해석이나 판단이 항상 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조금 어긋난 판단을 하신 적도 있으실 테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는 좀 어떻게 회고나 이런 걸 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안티가 많습니다. 조선 제일검이잖아요. 막 재고 다니니까 안티가 분명히 많을 거고,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혹시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말씀드릴 때 숫자에 기반해서 그 자료 기반으로 얘기하려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잘못 예측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해가 지나서 이제 AS 방송을 한번 모아서 해봐야겠다. 네. 사과드릴 마음도 충분히 있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걸 놓쳤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마음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재웅님 개인에 대한 제가 뭐 공격이나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어떤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가적 자존심과 이제 직업 윤리와 이런 걸 걸고 판단을 내릴 때는 그러니까 항상 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그럴 수 있죠.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스스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윤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까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가끔 위축되기도 해요. 당신이 뭐라고 막 그 회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 거기서 뭐 근무해 본 적도 없고 자격도 없으면서 그런 말씀도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해서 과연 내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가끔은 하는데요.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준과 동시에 도움이 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수가 있으세요. 그 회사랑 뭐 일을 하고 싶었거나 뭐 취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싶었거나 뭐 여러 다양한 사례가 있겠죠. 당신이 말해준 지식을 통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제가 느끼기엔 더 많았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공공선이라고 해야 되나? 공적으로 조금 더 이득이 더 많이 가는 쪽으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고, 다만 거기서 최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뇌피셜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